최근 베트남에서 때 아닌 블랙핑크 콘서트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것은 범죄도시2 상영 금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블랙핑크의 콘서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불매로 이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베트남 콘서트 VIP 티켓은 100만원 하는 돈으로 매우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었고, 암표는 물론 블랙핑크 티켓 구매 피싱 사이트가 말썽을 부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특히 동남아 팬덤이 엄청난 만큼 이번 베트남 공연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한국인조차 베트남도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블랙핑크의 공연 기획사 홈페이지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섬들이 다름 아닌 중국 영해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핑크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U자 형태로 9개의 선, 즉 9단선을 긋고 약 90%가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공연을 준비한 것은 중국계 회사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군도가 중국령으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인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IME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 기획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블랙핑크는 동남아 혹은 중화권의 영향력이 큰 회사에 일을 맡겼다가 의외의 역풍을 겪은 것이죠. 특히 수년 전 왕이 외교부장이 베트남에 방문한 자리에서조차 중국 영해를 주장한 모습이 나왔고, 이는 베트남 주권과 관계된 문제이다 보니 당연한 반발이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또 이는 베트남이 유독 한국만 차별해서 내린 조치가 아니라 미국 회사에도 그랬는데, 베트남 정부는 9단선 문제로 최근 할리우드 영화 바비 상영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바비 영화에 9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심의에서 상영 금지가 결정됐습니다. 중국 드라마 플라이트 투 유도 같은 이유로 베트남의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만큼 해상 영유권 문제는 동남아에 있어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은 지하자원은 물론이며 중국의 원유송 70%를 지나가는 길목을 중국 영해로 규정했고, 이에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맺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 전쟁은 바로 이 가스관 문제가 전쟁 발발의 이유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러시아의 이권이 달려있으며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전쟁은 항시 이러한 주권, 영토 싸움을 비롯해 이권 문제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며,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남중국해를 통해 1대1로 거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경계하면서 중국과 이러한 문제로 다툼하는 게 당연하다는 국면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베트남과 필리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미국의 매체는 이 문제에 바로 한국을 대입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이제 한국이 이것을 해결할 해결사로 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직접 나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전혀 색다른 차원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는 한국이 이 지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베트남 상황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배경이 필요하며, 미국이 왜 동남아에서 한국을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냐고 말했는지 나오는데요. 최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의 해군에 대해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중국의 항모를 바라보는 미군의 여유는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대만 수복을 가시화하며 함정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가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적 우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 해군 수뇌부는 미국 조선소가 단순히 따라갈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 주요 매체 CNN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해군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다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가진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 혹은 간혹 일본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재차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스펙과 콕 집어 세종대왕급 함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싱크탱크 연구원 블레이크 헤르징거에 따르면 확실히 중국 상대가 된다라면서
양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왜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능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미 해군이 안보 문제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인해 동맹국에서조차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자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긴급 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그만큼 미국의 군사 물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물자를 공급하느라 본토의 무기까지 재고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칫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 보면 미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타입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대등할 수 있다 전합니다. 배수량이 10,000에서 12,000톤인 세종함은 중국의 타입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CL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당 9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종함은 한국의 강력한 함정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국방부는 이 함정 하나로 대공, 대함, 대잠수함 등 여러 동시적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 55식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함정은 함정의 퀄리티보다는 양산과 가격 경쟁에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일본의 생산력과 해군 기술은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여 탐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조선업의 속도와 퀄리티를 동시에 가장 잘 뽑아내는 것은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첨단 병기라는 스텔스함 주용 왈트는 녹이 범벅되고 고장이 잦았으며 당초 함정당 40억 달러, 약 5조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나 만들다 보니 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작 기간도 3년에 한 척이 간신히 나오는 꼴이다 보니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5천억가량 하는 연안 함정은 수명의 3분의 1조차 못 채우고 줄줄이 퇴역합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1조 원가량이며 중국의 함정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조선소의 퀄리티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부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제 동남아에서도 중국의 팽창으로 인해 한국의 함정 수요가 올라간다 전합니다. 이미 필리핀의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함정을 발주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중국의 해상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함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조선소들이 미국 함정을 비롯해 동남아 함정을 만드는 수요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조선소들이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한국의 K9 전차는 물론이고 폴란드는 잠수함도 거론 중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때문에 현실을 깨달은 나라들인데 이제 동남아가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실제 또한 동남아에서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러시아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자연스럽게 동남아의 바다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도의 경우 원래 전 영역 비즈니스는 매우 까다롭지만 한국의 K9 전차만큼은 계속 1차, 2차 추가 주문을 갑니다. 이들은 국경을 지키는데 한국의 K9 자주포만큼 성능을 발휘하는 게 없고 대체제가 없다 판단하자 한국의 탱크를 수백 대 주문하는 경우까지 갔는데 바로 이것이 안보에 비상이 걸린 국가의 모습입니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이 닿지는 않아도 중국이 구단선을 긋고 나오자 문제가 된 것이며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의 함선이 필요해 이러한 전환이 빠르게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함정이 현지 생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국가 보안상 기술 유출 염려 등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이미 한국의 함정이 동남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육해공 전부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 관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소 30년치 방산 일감을 얻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침체와 각종 악재 가운데 유비무환으로 준비해온 한국의 사업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